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밤, 박철민 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내의 침실에서 그가 목격했던 그 장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침대 곁에 앉아있던 그 모습은 그 후로 이어진 모든 낮과 밤 동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내 김영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꼭 반년이 흘렀다. 70평생. 단 한 번도 아내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 없었던 철민에게 지난 6개월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헤매는 것과 같았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후 그의 세상은 오직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중심이 사라지자 그의 세상 전체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이 평생을 함께 갖고 온 2층짜리 단독주택은 이제 너무 넓고 춥게만 느껴졌다.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은 빠르게 생기를 잃어갔다. 거실 한쪽에 놓인 화분들은 시들었고 아내가 아끼던 레이스 커튼에는 희미한 먼지가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철민의 하루는 부서진 습관들로 채워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커피 2잔을 내렸다. 자신의 것과 이제는 아무도 마시지 않을 아내의 것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내의 찻잔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씁쓸하게 혼잣말을 하곤 했다. 이놈의 버릇이 식사는 대부분 인스턴트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부엌은 언제나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에게 부엌은 그저 물을 끓이는 공간일 뿐이었다. 그는 아내가 만들어주던 구수한 된장찌개의 맛을, 칼칼한 김치찌개의 맛을 영원히 잃어버렸다. 저녁이 되면 그는 거실의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화면이 아닌 맞은편의 텅 빈 아내의 자리에 머물렀다. 늘 그 자리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던 아내의 모습이 환영처럼 아른거렸다. 그는 가끔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뉴스 봤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대답 없는 메아리는 그의 외로움을 더욱 사무치게 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좋은 가장이었을지는 몰라도 좋은 동반자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는 늘 괜찮다고, 아무 걱정 말라고 웃어 보였다. 그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고통을 그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 무심함이 이제와 뒤늦은 후회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 정막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지난 몇 달간 조문객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집이었다. 철민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최경숙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손수 담근 것이 분명한 김치통이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오라버니,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해서요. 경숙은 아내의 오랜 친구답게 철민을 친오빠처럼 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철민은 어색하게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그냥 대충 잘 챙겨 먹고 있어. 그의 말과 달리 텅 빈 주방과 식탁 위의 라면 봉지가 그의 궁핍한 식생활을 대변하고 있었다. 경숙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가 익숙한 솜씨로 김치를 그릇에 덜어 담고
냉장고를 열어 다른 밑반찬 몇 가지를 더 꺼내 식탁을 차렸다. 영희가 가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라버니 혼자 두면 분명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길 테니 꼭 좀 들여다봐 달라고요. 경숙의 말에 철민의 가슴 한쪽이 아릿해왔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걱정을 했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찾아와 준 친구.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경숙을 마주하는 것은 그날 밤에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내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집으로 허둥지둥 달려왔을 때 아내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곁에 경숙이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내의 시선은 남편인 자신이 아닌 친구인 경숙을 향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사람들처럼 그들만이 아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철민은 마치 자신의 아내를 도둑 맞은 것 같은 이질적이고 날카로운 소외감을 느꼈다. 임종의 순간 아내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자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핥히었다. 오라배우니 김치맛 좀 보세요. 영희가 딱 좋아하던 젓갈 넣고 담갔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철민을 과거의 기억에서 끌어냈다. 그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맛의 김치가 입안에서 아삭하게 씹혔다. 너무나 익숙한 맛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경숙은 잠시 머물다 돌아갔다. 그녀가 떠난 후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과 달랐다. 맛있는 김치 냄새와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더 큰 질문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철민은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여보, 당신하고 저 여자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거요? 왜 나한테는 말해주지 않은 거요? 대답 없는 아내의 미소는 그를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었다. 최경숙 여사가 처음 다녀간 후 며칠 동안 박철민 씨의 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식탁이 풍성해졌다. 그녀가 가져다 준 김치와 밑반찬 덕분에 그는 더 이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되었다. 아내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는 아내가 아직 곁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마주할 때면 현실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경숙의 방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내 영희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철민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늘 작은 반찬통을 들고 와서는 냉장고를 채워주고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집안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었다. 철민은 매번 괜찮다고 신세지기 미안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경숙은 그저 웃으며 영희한테 다 잃을 거예요라고 농담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점차 철민의 무너진 일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집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일어났다. 그 정원은 아내 영희가 살아생전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사계절 내내 꽃을 심고 가꾸며 그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병석에 눕고 세상을 떠난 후 정원은 주인을 잃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철민은 그곳을 볼 때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에 참아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경숙은 호미와 장갑을 챙겨 들고 그 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묵묵히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철민은 거실 창문 너머로 그런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아내가 하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쪼그려 앉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흙을 만지는 그녀의 모습 위로 아내의 환영이 겹쳐 보였다. 그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런 일까지 힘들게 뭘 이런 걸 하시오. 힘들긴요. 영희가 살아있을 때 둘이서 매일 하던 일인걸요. 경숙은 흙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그녀는 시든 장미 넝쿨을 가리키며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저 장미, 작년 봄에 영희랑 둘이 시장 가서 사다 심은 거예요. 저거 심으면서 어찌나 좋아하던지. 철민 씨는 꽃보다 내 얼굴 보는 걸 더 좋아할걸. 하면서요. 오라버니가 무뚝뚝해도 속정 깊은 거 다 안다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했었어요. 철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 그는 그저 아내가 가꾸던 정원이 예쁘다고 무심하게 한두 마디 칭찬을 던졌을 뿐이었다. 경숙과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그녀는 아내에 대한 기억의 보물창고와도 같았다. 그녀를 통해 철민은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다. 하루는 집 안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기타 케이스를 발견했다. 철민은 그것이 오래전 아들이 쓰다 버려둔 것이라 생각하고 치우려 했다. 하지만 경숙이 그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 이거 영희 기타 아니에요. 영희가 기타를 칠 줄도 모르는데. 철민은 의아해하며 반문했다. 몰래 배우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결혼기념일에 존 레논의 이매진을 연주해주고 싶다고. 저한테만 살짝 귀띔해줬었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연습했는데 결국 그 소원 한번 못 이루고 갔네요. 철민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기타 케이스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손때가 묻은 낡은 통기타와 삐뚤빼뚤한 글씨로 코드표가 그려진 악보가 들어있었다. 50평생을 함께 산 아내의 비밀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경숙이 들려주는 아내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낡은 여행 잡지를 함께 보다가 경숙은 제주도 유채꽃밭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희가 여기를 얼마나 가고 싶어했는지 몰라요. 언젠가 오라버니랑 꼭 갈 거라고. 잡지에서 사진까지 오려놓고 그랬었는데. 철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가족 여행은 몇 번 갔었지만 아내가 특별히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인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철민은 점차 경숙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단순히 그녀가 가져다주는 음식이나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비로소 아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었다. 경숙이 들려주는 아내의 작은 습관들, 소박한 꿈들, 남몰래 간직했던 두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는 마치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정은 편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 뒤에는 언제나 왜 나는 이런 것도 몰랐을까 하는 깊은 자책감이 뒤따랐다. 아내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공유했던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그녀였다는 사실은 미묘한 질투심과 소외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숙에게 이끌렸다. 그녀가 가진 특별한 점, 즉 자신의 아내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그녀는 굳게 닫혀있던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가 없는 집은 다시 텅 빈 박물관이 되어버릴 것이고, 아내의 기억은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갈 것이었다. 그날도 경숙이 돌아간 후 철민은 홀로 창고로 들어갔다. 그는 아내의 낡은 기타를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기타줄을 살며시 튕겨보았다. 팅! 서툴고 불협화음 가득한 소리가 텅 빈 집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눈을 감고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해 홀로 기타를 연습했을 아내의 모습을 상상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던 종류의 눈물을 아내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자 그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남자의 뒤늦은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회한의 끝에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아내의 친구 최경숙이 서 있었다. 계절이 몇 번의 비를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들면서 박철민과 최경숙의 관계에도 새로운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의 만남은 더 이상 아내 영희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철민은 수십 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겪었던 소소한 일화들을, 경숙은 멀리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공유하는 슬픔이 아닌 공유하는 웃음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낡은 흑백 영화 속 배우의 우스꽝스러운 연기에 철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경숙은 그런 그를 보며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하고 따뜻한 공감대가 흘렀다. 철민은 경숙의 존재가 이제 단순히 아내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얼어붙은 삶을 녹여주는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경숙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대로 서툴지만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아내의 기타를 꺼내 조심스럽게 닦아거실 한쪽에 세워두기도 했다. 마치 그녀가 남긴 비밀스러운 꿈을 자신이 대신 지켜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경숙이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추석 연휴를 며칠 앞둔 주말이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민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예고 없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철민이 반가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시선은 철민의 어깨 너머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경숙에게로 향했다. 아주머니 와 계셨네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의 발랐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숙은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아들 민호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밥만 먹었다. 철민은 아들의 눈빛 속에 담긴 불만과 오해를 읽었지만 애써 외면할 뿐이었다. 경숙이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손주들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부자fut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최경숙 아주머니. 어머니 친구분이신 거 저도 잘 압니다. 저희한테도 잘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마치 아버지를 신문하는 검사처럼 말을 이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버지랑 저 아주머니 사이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제발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철민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죄책감, 그가 잠시 잊고 있었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경숙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스함과 편안함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부도덕하고 추악한 감정으로 변질되는 듯했다. 내가 영희를 배신하고 있었던 건가? 철미는 거실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을 참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마치 자신을 원망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평생을 체면과 도리를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들의 말은 그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한 파렴치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경숙을 향한 순수한 인간적인 호감이 아내의 자리를 넘보는 욕심으로 왜곡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효심 깊은 충고에 만족한 듯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갔다. 그리고 철민은 다시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외로움뿐만이 아니었다. 춥고 끈적끈적한 죄의식이 그의 영혼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는 경숙이 정성껏 갖고 놓은 정원을 보았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화사한 꽃들이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증거물처럼 보였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그녀의 반찬들은 자신의 변절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가져다 준 모든 온기는 이제 그를 괴롭히는 뜨거운 낙인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철민은 스스로를 다시 고독의 성벽 안에 가두기 시작했다. 며칠 뒤 경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라버니, 이번 주말에 들를까요? 김장 새로 했는데 좀 갖다 드리려고요. 철민은 심호흡을 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그럴 거 없어. 이제 그만하시오. 나도 이제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으니 다신 오지 마시오. 수화기 너머로 경숙의 당황한 침묵이 흘러왔다. 철민은 그녀가 무언가 더 말하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위태롭게 이어져 있던 두 사람의 관계도 함께 끊어져 버렸다. 철민은 차가운 수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이것이 아내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쪽에는 이미 커다랗고 시린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뒤늦게 찾아온 삶의 마지막 햇살을 내쫓아 버린 것이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철민 씨의 집에는 다시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정적이었다.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죽은 아내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들의 말처럼 아내의 기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 그는 기꺼이 다시 외로움이라는 갑옷을 입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최경숙이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선명했다.
이전의 외로움이 무감각하고 익숙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가 느끼는 외로움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비롯된 훨씬 더 아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다시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이제는 그녀가 만들어준 따뜻한 집밥의 맛을 알아버렸기에 끓는 물에 부푼 면발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정원을 애써 외면했다. 그녀가 정성껏 갖고 놓은 국화꽃들이 가을 햇살 아래 화사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는 정원에 나가는 대신 커튼을 굳게 닫아버렸다. 거실 한쪽에 세워진 아내의 기타는 마치 그의 비겁함을 비웃는 듯 묵묵히 서 있었다. 그가 그녀를 밀어낸 순간 그는 아내의 기억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마저 자신의 손으로 차단해버린 것이다. 밤이 되면 죄책감은 더욱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녀의 당황한 침묵을 떠올렸다. 그녀의 따뜻한 친절을, 죽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려던 그 순수한 마음을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감정과 체면 때문에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고 비겁한 늙은이로 느껴졌다. 한편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최경숙은 영문도 모른 채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다신 오지 마시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죽은 친구 영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홀로 남은 그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진심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에게 정이 들고 그와의 만남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부당했다. 그녀는 밤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 보았다. 혹시 자신이 선을 넘었던 것일까? 아니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고 쓰라렸다. 그녀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은 마치 그가 두 사람 사이에 쌓아 올린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다. 경숙은 더 이상 그를 성가시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그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것이 친구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계절은 가을이 깊어지다 못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철민의 집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경숙이 갖고 놓았던 정원의 국화꽃들은 서리를 맞아 모두 시들어버렸다. 그의 삶도 마치 그 꽃들처럼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지고 황량하게 시들어갔다. 어느 날 밤 그는 심한 독감에 걸려 끙끙 앓아 누웠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지만 차가운 물수건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신이 밀어낸 것이 단순히 아내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따스한 온기와 인간적인 관계 그 자체였음을. 며칠 뒤 겨우 몸을 추스른 그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읍내 시장에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건어물 가게 앞에서 장을 보고 있는 경숙과 마주쳤다. 거의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 사이 조금 수척해진 듯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추었다. 철민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을 읽었다. 경숙 역시 그의 초췌하고 외로워 보이는 얼굴에서 깊은 고통을 느꼈다. 철민은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뻣뻣한 자존심과 죄책감이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그는 결국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 숙여 보이고는 황급히 몸을 돌려 그녀를 지나쳐버렸다. 경숙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그 어떤 노력으로도 허물 수 없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아내 영희의 첫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두 사람이 필연적으로 다시 마주쳐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날이었다. 철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아내 김영희의 첫 기일 아침, 박철민 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1년 전 오늘 그의 세상이 멈추어 버렸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묵묵히 몸을 일으켜 서툰 솜씨로 아내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하얀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생선구이 몇 가지, 평생 부엌일에 손 한 번 대본 적 없던 그에게는 벅찬 일이었지만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냈다. 그것이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다.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앞에 앉아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그에게 1000갈래, 10,000갈래의 질문을 던지는 듯했다. 그는 오늘 최경숙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녀가 반드시 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날이었다. 이 지독한 의문과 오해를, 그리고 어쩌면 그들 모두의 관계를. 오전 10시쯤 예상대로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검은 옷차림에 최경숙이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결연해 보였다. 그녀 역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사상 앞에 나란히 섰다. 경숙은 가져온 국화꽃을 영정 사진 앞에 헌화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 1년이라는 시간에도 조금도 무뎌지지 않은 듯했다. 경숙이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철민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 아니 평생 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질문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들로 인해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날 밤 말이오. 경숙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날 밤 말이오. 왜 아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소? 왜 내 아내는 내 손이 아니라 당신 손을 잡고 눈을 감았냐는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울분에 찬 절규로 변해갔다. 두 사람,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거요? 내가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인데도 왜 나는 모르는 이야기를 당신들은 공유하고 있었던 거냐고 말해보시오. 그날 밤 내 아내 침대에서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요?
그것은 단순히 질투를 넘어선 자신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한 남자의 처절한 외침이었다. 아내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소외감.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에 깊이 상처 입은 자의 울부짖음이었다. 경숙은 그의 폭발적인 감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조용히 몸을 돌려 아내의 침실로 향했다. 철민은 의아해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내의 침실은 모든 것이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아내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은 이불과 그녀가 쓰던 낡은 화장대. 경숙은 망설임 없이 화장대 아래쪽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낡은 자물쇠가 달린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녀는 그 노트를 마치 소중한 유품을 전달하듯 떨리는 손으로 철민에게 건넸다. 이게 뭐요? 영희의 일기장이에요. 경숙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영희가 자신의 병에 대해 기록한, 그리고 오라버니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담아둔. 철민은 숨을 멈췄다. 그는 아내가 일기를 쓴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경숙은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영희는 오라버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고생만 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까지 자기 병수발로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철저하게 숨겼던 거예요. 오라버니 앞에서는 언제나 괜찮다고 웃었지만 뒤에서는 혼자 진통제를 삼키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저한테만 털어놓았죠. 경숙의 시선이 철민을 정면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영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마지막이라는 걸.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자기가 잠들 때까지만이라도 손을 잡아달라고요. 영희는 죽는 게 무서웠지만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마지막 모습을 오라버니께 보여주는 건 더 무섭다고 했어요. 평생 강하고 따뜻했던 남편의 기억 속에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남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곤히 잠든 사이에 조용히 떠나고 싶어 했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에 잠겼다. 제가 그날 밤 영희의 침대 곁에 있었던 건 오라버니를 대신해서 영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라버니를 대신해서 무서워하는 친구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고요. 그게 영희가 우리 모두에게 바랐던 마지막 배려였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철민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그가 가졌던 모든 의심과 질투,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내의 사랑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한 것이었다. 그 사랑이 역설적으로 그를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일기장을 받아 들었다. 낡은 노트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경숙은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이제 제 약속은 다 끝난 것 같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친구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조용히 떠나갈 뿐이었다. 철민은 텅 빈 침실에 홀로 남아 아내의 일기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외부의 폭풍은 끝났지만
이제 그의 내면에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필체가 담긴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최경숙이 떠난 후 박철민 씨는 아내의 침실,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필체가 고스란히 남은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일기장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가 감히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난 몇 년간의 진실을 품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였다. 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그에게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놓쳐버린 아내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오해의 깊이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아내의 단정하고 부드러운 글씨가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다. 2022년 3월 15일. 날씨 맑지만 내 마음은 흐림. 오늘 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았다. 믿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만 하겠지. 의사는 앞으로 길어야 3년이라고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 사실을 철민 씨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평생 나 하나, 자식들 하나 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다. 이제 겨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야 할 시간에 내 병수발이라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괜찮아야만 한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어야만 한다. 일기장의 첫 장부터 철민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아내가 그저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가 병원에 다녀온 날에도 그는 별일 없지 하고 무심하게 물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럼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 이토록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일기장은 아내의 고통스러운 투병 기록이자 동시에 그에 대한 절절한 연서 리안슈였다. 2023년 5월 2일 날씨비. 오늘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녘. 고통에 신음하는 나를 발견한 철민 씨가 놀라 달려왔다. 나는 그저 악몽을 꿨다고 둘러댔다. 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가 끓여준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간다. 그에게 미안하지만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2024년 1월 10일 날씨 눈.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다. 철민 씨가 눈치챌까봐 모자를 쓰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내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더 젊어 보인다고 웃었다.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그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몰라야만 한다. 일기장의 모든 문장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무심함과 어리석음에 몸서리를 쳤다. 그는 아내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른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저 그녀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곁에 건강하게 있어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최경숙의 이름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2024년 6월 20일 날씨 맑음. 오늘은 도저히 혼자서는 고통을 감딜 수 없어. 결국 경숙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함께 울어주었다. 그리고는 나를 바보라고,
왜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했냐고 야단을 쳤다. 그녀의 꾸지람이 철민 씨의 무심한 위로보다 100배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경숙이는 신이 내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다. 2024년 10월 5일. 날씨 바람 부는 날. 경숙이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돌봐준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아픈 등을 쓸어주고 지저분한 머리를 감겨준다. 철민 씨 앞에서는 씩씩한 척하느라 하지 못했던 응석을 나는 경숙이 앞에서 아이처럼 부리고 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것이다. 철민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경숙이 그저 가끔 반찬이나 가져다주는 줄로만 알았다. 그녀가 매일같이 와서 아내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함께 견뎌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시간에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던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내가 죽기 며칠 전에 쓴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다. 2025년 3월 1일. 날씨 없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정신이 점점 희미해진다. 경숙이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가는 날 부디 내 곁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철민 씨를 부탁한다고. 그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아이처럼 여린 사람이니 내가 없으면 분명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거라고. 미안하다. 경수가 내 마지막 이기심을 용서해다오. 그리고 사랑한다. 철민 씨, 당신의 아내여서 내 평생이 행복했소. 철민은 일기장을 덮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아내의 사랑, 아내의 고통, 그리고 친구의 희생. 그 모든 진실의 무게가 그의 늙고 완고한 어깨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가 가졌던 모든 의심과 원망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이 되어 돌아왔다. 그가 아내의 일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최경숙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친구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친구의 남편에게 진실이 담긴 일기장을 건네줌으로써 그녀의 길고 길었던 약속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서울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미뤄왔던 합가 H의 자제안을 받아들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던 철민은 핏발 선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전화기를 향했다. 경숙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야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길게 이어지는 통화 연결음.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걸었다. 또다시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끝없는 침묵만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 순간 철민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가 과거의 진실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동안 현재의 소중한 무언가가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다. 밤새 아내의 일기장과 씨름하며 진실의 무게에 짓눌렸던 박철민 씨의 아침은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공포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경숙의 번호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그는 더 이상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경숙의 집이었다. 두 집 사이는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다. 지난 몇 달간 그 길은 그에게 따뜻한 위안과 설렘을 가져다 주던 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길은 참회와 불안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처럼 느껴졌다. 경숙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다. 초의 여사 안에 있소. 나 박철민이요. 그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갈라졌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우편함에는 며칠치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 옆집 대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의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박 선생님 아니세요? 최 씨, 아줌마 찾으러 오셨나 봐. 아, 예. 혹시 최 여사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어이구, 아직 소식 못 들으셨구나. 그 양반. 엊그제 서울로 이사 갔어요. 서울, 이사. 그 단어들이 철민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내 이사라니요. 갑자기 왜 딸네 집으로 들어간다나 봐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 혼자 사는 것도 힘들다고. 며칠 전부터 조용히 짐 정리하더니 이틀 전에 훌쩍 떠나버렸지 뭐예요. 떠나기 전에 얼굴 보니까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 이웃 할머니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그녀는 정말로 떠나버린 것이다. 그가 아내의 일기장 속에서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그의 곁을 떠나버렸다. 그가 저지른 오해와 모진 말들이 결국 그녀를 이 정든 동네에서 떠나게 만든 것이다. 철민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은 아내의 기억과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경숙의 흔적, 그리고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이제 당신 곁에는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최경숙은 단순히 아내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온기였고 자신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희망을 이어주는 달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부셔버렸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경숙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포기할 수 없었다. 서울이 아무리 넓다고 한들 하늘 아래 어딘가에는 그녀가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보고 싶었다. 단순히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다정한 목소리가 함께 정원을 가꾸고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그 평범한 시간들이 미치도록 그리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질감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음을 뒤늦게 인정해야만 했다. 하지만 막막했다. 70평생 시골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는 그에게 서울은 외계의 행성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딸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 아들 민호가 떠올랐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모든 일의 단초를 제공한 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이 굴욕적이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다, 민호야. 네, 아버지. 웬일이세요? 철민은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 있다. 서울에 사는 최경숙 여사 따님 연락처나 주소 좀 알아봐 다오.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네, 최경숙 아주머니요, 아버지.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 됐다. 철민은 아들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절박함과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내가 다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 너는 아무 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애비로서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명령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기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용케도 수소문하여 경숙의 딸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알아낸 것이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받아 적었다. 이제 그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생겼다. 그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를 타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혼자서 서울행 버스표를 예매했다. 그는 작은 가방에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 챙겼다.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 서울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최경숙을 만나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낯선 도시의 소음과 인파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들이 적어준 주소 하나만을 손에 쥔 채 그는 촌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며 몇 번이고 길을 물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그는 꼬박 반나절을 헤맨 끝에 마침내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수십 개의 똑같이 생긴 건물들이 위압적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주소에 적힌 동과 호수를 찾아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문이 열리고 그는 긴 복도 끝에 있는 한 현관문 앞에 섰다. 바로 이 문 너머에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녀가 있을 것이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과 희망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맑고 차가운 초인종 소리가 그의 운명을 결정할 대답을 기다리며 정적 속으로 길게 울려 퍼졌다. 딩동. 맑고 차가운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의 정적을 깨뜨렸다. 박철민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몇 초의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현관문의 잠금 장치가 철컥 소리를 내며 풀리고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젊은 여인이었다. 최경숙의 딸인 듯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행색 초라한 늙은 남자를 보며 경계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누구신데? 저희 어머니를.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니? 그리고는 최경숙이 현관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거실용 안경을 쓴 채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철민에게 가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라비온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에 가까웠다. 어떻게 그가 이곳에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낯선 도시에 이 아파트 문 앞에 철민은 그녀의 충격받은 얼굴을 마주하자 밤새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모든 말들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내가 왔소. 경숙의 딸은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끼고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분 누구셔? 하지만 경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철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어색하게 거실로 들어섰다. 경숙의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에게 차를 내어주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낯선 도시에, 낯선 아파트의 거실. 모든 것이 차갑고 생경하게 느껴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철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숙의 앞에 서서 70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 없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깊이 무릎을 꿇었다. 오라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경숙은 기겁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보며 말했다. 일기장 다 읽었소. 그 한마디에 경숙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철민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과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소. 내 아내 영희에게도 그리고 최 여사에게도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소. 나는 내 아내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고통을 몰랐던 무심한 남편이었고 그런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준 당신의 진심을 오해하고 모욕한 비겁하고 어리석은 늙은이였소.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흐릿해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염치 없지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내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빌겠소. 그 모진 짐을 혼자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진심 어린 사죄에 경숙이 애써 참고 있던 눈물도 결국 터져 나왔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친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의 오해를 감당하기 위해 홀로 사귀어야 했던 모든 서름과 아픔을 눈물로 쏟아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너무나 늦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일어나세요. 어라비언이 제발. 경숙은 흐느끼며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영희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오라버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영희는 당신이 죄책감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용서의 말에 철민은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엉망이 된 얼굴로 그녀를 마주보았다. 두 늙은 남녀는 죽은 아내이자 친구가 남긴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감정을 추스른 두 사람은 조금은 차분해진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철민은 그녀가 왜 그렇게 말없이 떠났는지를 물었다. 경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 약속은 거기까지였으니까요. 영희의 마지막 말을 전하고 진실을 담은 일기장을 건네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라버니와 아드님 사이에 제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철민의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팠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와 그의 가족을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녁이 되자 경숙의 딸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저녁 식사를 차렸으니 함께 하자고 권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숙의 딸과 사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철민의 진심을 느끼고는 따뜻하게 그를 대했다. 그날 밤 철민은 평생 처음으로 낯선 남의 집에서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철민은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 며칠 더 머물렀다. 경숙은 그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 휴가를 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 구경에 나섰다. 그들은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남산타워에 올라가고 시끌벅적한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먹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영희의 기억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눈을 통해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 철민은 경숙의 따뜻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경숙은 철민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여리고 깊은 정을 발견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은 어쩐지 차갑고 외로워 보였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 여사를 다시 만나니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경숙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밤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는 용서받았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지 알 수 없는 조심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 미래를 향한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보였다. 박철민 씨가 서울에 머문 며칠은 70평생 그가 살아온 그 어떤 날보다도 낯설고 새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최경숙과 함께 자신이 평생 등지고 살아왔던 거대하고 소란스러운 도시의 속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주눅이 들었지만 곁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경숙 덕분에 그는 조금씩 도시의 속도에 익숙해져 갔다. 그 시간 동안 철민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경숙을 통해 죽은 아내 영희의 그림자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온전히 최경숙이라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슬픔을 사귈 줄 아는 깊은 마음을 가진 여자. 무뚝뚝한 자신의 농담에도 아이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여자. 길을 건널 때마다 자신의 옷소매를 꼭 붙잡는 작고 따뜻한 손을 가진 여자.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의존이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이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남은 생을 보듬어주고 싶다는 조용하고도 간절한 연대감이자 애정이었다. 아내 영희는 그의 과거이자 그의 삶의 뿌리였다.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숙은 어쩌면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 현재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 그는 이대로 그녀를 이 낯선 도시에 혼자 두고 돌아갈 수 없었다.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경숙의 딸이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함께 산책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아직은 쌀쌀한 아침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철민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닫았다. 평생 고백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무뚝뚝한 남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는 영원히 후회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고 곁에 앉은 경숙을 향해 몸을 돌렸다. 최 여사, 네, 오라버니. 나 이제 혼자서는 못 살겠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경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철민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지난 며칠간
초에 여사랑 함께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깨달았소. 텅 빈 집에 돌아가서 다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가 염치 없는 부탁을 하나 하려 하오.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주시오. 경숙의 눈이 커졌다. 철민은 서둘러 말을 덧붙였다. 오해는 마시오. 내가 감히 최 여사에게 죽은 내 아내의 자리를 대신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 영희는 내 아내였고 당신의 소중한 친구였으니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솔했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아내가 되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오.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달라는 말이오. 우리 함께 영희가 가꾸던 정원을 돌봅시다. 그리고 함께 영희를 그리워하고 또 함께 남은 날들을 웃으며 살아갑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서툴지만 가장 진실한 청혼이었다. 과거의 상처와 추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은 채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는 약속이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 역시 지난 며칠간 그에게 깊이 의지하고 그와의 시간 속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 역시 그를 이대로 보내고 다시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결정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삶이 있었고 그녀를 걱정하는 자식들이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라버니. 철민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경숙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게요. 저도 혼자는 외로우니까요. 그러니 먼저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가꿀 정원을 미리 돌보고 계세요. 약속해요. 꼭 돌아갈게요. 그녀의 마지막 말. 꼭 돌아갈게요. 라는 그 약속이 철민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날 오후 서울역 플랫폼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철민은 그녀에게 말했다. 기다리겠소. 경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창문을 사이에 두고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철민은 기차에 홀로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서울로 향할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감정은 절망과 후회가 아닌 설레는 기다림과 희망이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그들의 봄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박철민 씨가 서울에서 돌아온 후 그의 집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비록 몸은 혼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최경숙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그는 지난 1년간 방치했던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마치 신혼집을 꾸미는 새신랑처럼 그의 움직임에는 설렘과 활기가 넘쳤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의 정원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그곳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경숙과 함께 아내를 추억하며 이 정원을 가꾸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툰 솜씨로 잡초를 뽑고 시든 꽃들을 걷어내고 내년 봄에 피어날 새로운 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철민이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을 때 동네 어귀로 택시 한 대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택시는 그의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섰고 그토록 그가 기다리던 사람, 최경숙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에는 그리 크지 않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철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그를 발견하고 수줍은 소녀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돌아온 발걸음과 그녀를 맞이하는 그의 벅찬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경숙은 서울의 딸네 집을 정리하고 다시 이 정든 동네로 그리고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은 연인처럼 늘 붙어 다니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으로 서로의 곁을 지켰다. 아침이면 철민이 경숙의 집으로 가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이면 경숙이 철민의 집으로 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철민의 집은 다시 사람의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잔잔한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철민의 아들 민호가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깃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의 곁에서 함께 꽃에 물을 주며 웃고 있는 경숙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이나 죄책감도 없이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따뜻한 배려만이 존재했다.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경숙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주머니, 지난번에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숙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과거의 모든 오해와 갈등은 그렇게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철민과 경숙은 함께 읍내 묘목시장에 갔다. 그리고는 하얀 꽃이 아름다운 목련나무 한 그루를 사왔다. 두 사람은 정원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아내 영희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붉은 장미덤불 바로 옆에 목련나무를 심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팠다. 철민이 괭이로 흙을 파내면 경숙이 호미로 흙을 골랐다. 그들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구덩이가 마련되고 두 사람은 어린 목련나무를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는 함께 흙을 덮고 물을 듬뿍 주었다. 철민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 장미는 영이고 저 목련은 당신이요. 이제 우리 셋이서 이 정원을 함께 지키는 거요. 그의 말에 경숙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행복한 눈물만 글썽였다. 붉은 장미는 그들이 영원히 간직할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었다. 그리고 새로 심은 하얀 목련나무는 그들이 함께 가꾸어갈 희망찬 미래의 약속이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서서
서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다.